자, 자, 2차 준비는 잘 돼 가시죠? 이제 2차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시험은 가장 좋은 게 1년에 끝내야 됩니다, 1년에. 자, 이제 4월달 모의고사 치실 때요, 3월달보다 점수 5점에서 10점만 올리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공부하셔야지, 6, 70점 맞겠다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3월달 시험에서 4, 5점, 5점에서 10점 사이 더 올리겠다. 5월달은 4월달보다 약간 더 올리겠다. 이렇게 갔으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6월달 강의 끝나면요, 점수들이 거의 이제 60점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점수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점수가 모이면 계속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부분을 약간 더 맞추면요, 합격엔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100점 맞으려고 뭐 구석구석 공부는 하지 마시고. 자, 354페이지로 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보면요, 이제 저희들이 강의가 다른 쪽에 이제 우리 국가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강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내용하고 교재 내용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데, 그 얘기형 들어보면요, 이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지금 시중에 올라온 평가 보면요, 예? 예? 교재와 강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또 시험과 동떨어진 강의. 그래서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합격이 저조한 이유가 16,000명 정도 합격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과 관계없는 걸 공부한 거야, 이게 보면은.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건 왜 출제가 자주 되는지 그걸 보고요. 문제 그래도 안 내잖아요. 약간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암기보다 먼저 그 문제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시험에 이렇게 내거든요. 여기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거, 뒤에 거 다 끌어와. 그래서 문제를, 하나의 문제를 형성하다 보니까 주, 앞뒤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내려고, 여러분 2년 전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포괄적으로 낸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점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모의고사 치면서 대비를 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우리 평가 이론으로 가는데 35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우선은 먼저 비용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 얼마 투입해서 생산했느냐?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요. 자,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뭐죠?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입니다. 자, 이게 이제 평가의 3방식 중에 하나인 뭐가 나왔다? 원가 방식이 나오는데, 원가 방식은 다시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과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뭘로? 적산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원가 방식이 우선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가 뭐다? 우리는 또 어느 정도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또 뭐를 근거로 하죠?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야. 자, 수익 방식은 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뭐죠? 수익 환원법.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죠. 자, 이때 수익 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하죠? 수익 가액이라고 하고,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라고 해요. 자,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비교 방식이죠. 자, 비교 방식은 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대상 물건의 임대를 구하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자, 여러분,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 자, 요 지문은 또 우리가 출제를 28회 시험에 했죠. 비준 임대료. 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비준 가액인데, 문제는 이 비교 방식에 이 두 가지에 또 하나가 들어오죠. 뭐 있다?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들어오죠. 토지를 평가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여러분, 작년 시험에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공시지가 비교법으로 출제한 거예요. 예? 공시지가 기준법을 가지고 구하는데 뭐를 구하는 거죠? 대상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적산가액.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적산 임대료.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것도 출제했었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구할 때는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이 세 가지 측면을 고찰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죠? 가격 또는 가치의 삼면성, 가격의 삼면성 또는 가치의 삼면성은 평가의 3방식에 뭐가 된다? 성립 근거가 된다.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가격의 삼면성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때에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의 세 가지 측면을 고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격의 삼면성,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된다. 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 지금 최근에 4번 시험에 3번 출제를 했었죠. 잘 확인, 개념을 좀 잘 봐두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관련해서 거기에 357페이지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한번 봅니다. 1항. 감정평가업자는 여러분 제14조부터 제26조, 요거 이제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까지 규정해서 대상 물건별 감정평가 뒤에 가서 배웁니다.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 이걸 주된 방법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뒤에 가서 14조부터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2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은 구한다는 얘기죠. 구한 가액이다. 산정한 가액으로 산출한 시산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산정한 가액을 시산 가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11조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 나오는데, 11조 각 호의 감정평가 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해야 돼. 해서 우리는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3항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르는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을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산가액 개념이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은 시산, 가액이 나오죠. 시산 가액은 감정평가에 이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개개의 가액인 적산가액, 수익가액, 비중가액, 이 각각이 시산가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산가액은 최종적인 감정평가 가액이 아니라 중간 과정으로서의 시산적 의미다. 중간 과정으로서의 평가 가액인 시산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산가액을 뭐 해줘야 돼?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개개의 이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의 격차를 축소시켜 나가는 작업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중치로 조정하는 것은 또 계산 문제를 또 한번 출제를 했거든요. 가중치.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주된 방법. 아까 여러분 주된 방법, 주 방식이죠. 주된 방법과 다른 방법. 여러분 주된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은 다른 감정 평가 방식에 속하는 다른 방법. 요거는 부수 방식, 요건 주 방식, 요건 부수 방식인데, 요것을 뭐 한다? 우리 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우리는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산가액 조정 방법 보면은 그 밑에서 6번째 3방식에 의해 구해진 시산가액을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액을 대해서 3으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인데, 산술한 것이 아니라 대상 물건의 특성이나 용도, 성격이나 평가의 목적, 평가의 조건 등을 검토해서 우리는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중평균해서 시산가액을 조정합니다. 가중치로 조정하는 방법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방법, 주된 방법이죠. 가치를 구하여 다른 시산가액, 다른 방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으로 뭐 검증하는 방법, 비교해서 검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에 358페이지에 보시면은 삼면 등가성의 성립 여부인데, 알프레드 마샬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이 같다, 삼면 등가가 성립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알프레드 마샬의 삼면 등가성 이론인데,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잖아요. 토지 특성으로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산가액의 조정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문제 9번 문제, 8번 문제 한번 봅니다. 프린트.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되는 것을 묻습니다. 자, 마샬의 삼면 등가의 논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따른 공급에 제한, 뱁콕의 수익 환원 이론의 우월성, 완전 경쟁시장,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가격의 삼면성. 정답은 2번인데, 자, 1번 하면 안 되죠. 마샬의 삼면 등가의 논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삼면 등가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시산 가액을 뭐다? 조정할 필요성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공급의 제한으로 우리는 시장에서의 뭐가 나온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1번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너무 문제 쉬워서 또 틀리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내면은.
자, 359페이지에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 개념. 여러분, 개념 요것도 작년에 또 냈잖아요. 예? 하여튼 원가법의 개념, 적산법의 개념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원가법은 작년에 개념 또 냈어요. 자, 대상 물건의 뭐죠? 조달 원가의 감가수정의 네모. 감가수정의 네모. 26회 시험에 냈죠. 감가수정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재조달 원가의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하는 거죠?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기죠. 요걸 뺀 것을 뭐라고 하죠? 요거 뺀 것을 감가 수정이에요. 감가 수정은요, 재조달 요걸 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재조달 원가에 뭐를 해요?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 적상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념은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 개념. 뭐든지 개념이죠. 그래서 출제를 많이 하는 개념입니다. 자, 적산법 개념도 시험 문제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 개념인데, 자, 적산법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재 367페이지에 자, 보시면은 또 우리가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또 우리가 20회, 24회, 27회, 28회 개념이 또 출제했어요. 자, 그 개념, 적산법의 개념 보면은 이 개념이 계속 출제한다는 얘기죠.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뭐를 곱한다? 기대 이율. 자, 주열액은 환원 이율이 아닙니다. 환원 이율이 아니라 뭐를 곱한다? 기대 이율. 환원 이율이 아니라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시험 문제는요, 더하여를 뭘로? 공제하여로 또 많이 냅니다. 빼는 게 아니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인데, 자, 여러분 20회 시험에는요, 필요 재경비에 뭐를 댔다? 사정, 보정 등을 가하여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사정, 보정이 아니다. 그래서 28회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28회 시험은 20회, 또 24회는 또 요 개념 출제했죠. 하여튼 시험에 자주 출제를 또 하는 개념입니다. 요 개념 또 모르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든지 시험에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가법은 어디에 적용한다? 원가법은 특히 감가가 별로 없는 뭐다? 신축 건물에 적용.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는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비상각 자산에는 적용하기 어렵지만은 우리는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장점.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는 적용이 가능하고, 또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부동산인 학교, 공항 뭐 이런 특수 목적 부동산 평가에 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원가법. 자, 이때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뭐죠? 자, 지금 원가법을 배우고 있는데, 자, 원가법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2대 요소는 재조달 원가와 감가수정.
재조달 원가와 감가수정 이 두 가지가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자, 그럼 맨 밑에 359페이지에 재조달 원가의 개념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개념을 보면은 항상 이 기준 시점이라는 거, 이 현재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현존 물건을 우리는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을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 시점인데 시험에는 신축, 건물의 무슨 걸로? 신축 시점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라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는 중고 상태로 재현되는 가격이 아니라 뭐다?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바로 뭐다? 재조달 원가다. 자, 그래서 340페이지 맨 위에 신축 기준 시점에서의 신축비가 재조달 원가가 됩니다. 360페이지 맨 위에 신축 기준 시점에서의 신축비가 재조달 원가.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중고 상태로 재현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요 수식에서 적상가액은 뭐예요? 적상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이거든요. 재조달 원가인데, 여러분 재조달 원가가 1억이에요. 자, 재조달 원가가 1억인데 감가수정이 1,000만 원이면 얼마?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 얼마? 9천만 원. 여기 9천 1억 커요. 되겠죠? 근데 감가수정이 제로다. 제로면 두 개가 서로 뭐다? 같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인 적상가액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는 적상가액, 대상 물건 가액의 상한선, 상한 가격이다.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 가액의 뭐다? 상한 가격, 상한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에서 다섯 번째 상한 가격 밑줄. 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자, 여러분 늘 아까 얘기했지만 원가나 비용이나 같은 말이다. 자, 원가나 비용은요, 영어 요걸 번역을 한 것 다 같은 말이에요. 재조달 원가면 재조달 비용이다 이 말이고, 그러면 재생산 원가 하면 뭐다? 재생산 비용이다. 이것을 우리 복제, 이런 복제라는 말은 알죠? 똑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복제 원가. 또 여기는 뭐다? 대체 원가 또는 대체 비용이라고 하죠. 대체 원가, 대체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무슨 건물? 신규 건물. 자, 감가가 별로 없는 신규 건물,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체 원가는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여러분 신축된 신규 건물은 감가가 별로 없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물도 신규 건물이라 볼 수 있죠. 그럼 신규 건물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을 신축 비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고 상태를 재현하는 가격이 아니니까 신축 비용을 구할 때는 이 건물과 동일한 설계, 동일한 공법, 동일한 노동자의 질, 동일한 구조를 가진 이 건물을 신축하여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 얼마냐? 그게 바로 뭐다? 재생산 원가예요. 되겠죠? 이 건물을 신축해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동일한 설계, 동일한 공법,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노동자의 질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진 이 건물을 뭘로?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다, 항상. 이걸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비용 개념이다. 자, 그런데 대체 원가는 오래됐거든요. 자, 여러분 50년 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을요, 현재 50년 전 상태로 똑같이 신규로 조달하면 가치가 떨어져. 왜? 50년 동안 많이 변했어. 뭐 변했어요? 건축 재료의 변화, 건축 공법의 변천 등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할 때는요, 항상 최신으로 가야 돼. 최신의 원자재. 50년 전 원자재 하면 안 돼요.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 최신의 공법을 가지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 유용성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체 원가다. 그래서 효용 측면의 원가, 비용 개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최신의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 건물을 조달하는 게 좋지 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재생산 원가보다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원가가 우수해, 이론적으로. 근데 실무적은 그렇지 않거든요. 효용이잖아요.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뭐죠? 평가사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아요, 효용은.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돼? 대체 원가보다는 비용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뭐가? 재생산 원가가 우수하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자, 여러분이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50년 동안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은 다 최신 건물을 조달하면서 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대체 원가는,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이미 대체 원가는 다 내포하고 있어요. 최신 건물로 조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체 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미 포함을 하고 있는데 기능적 감가를 하면 감가 2번 해. 이중 감가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는 물리적 감가로 자주 출제합니다.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 설비 부족, 설계 불량 이런 거 다 반영했다. 재조달 원가의 종류를 우선 한번 확인해 본 내용이죠. 자, 361페이지로 나가면 재조달 원가, 산적, 기준. 여러분, 이 산적이란 말이 나오면 구한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기준. 예?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재조달 원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자,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여러분, 자기가 직접 건설을 했다. 이걸 뭐다? 자가 건설. 또는 우리 발주를 해서 도급 건설.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뭐를? 도급 건설 기준으로 해야. 도급 가격 기준 원칙. 도급 가격 기준 원칙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가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도급에 준하여 처리를 해야 돼요. 왜? 도급 가격 기준 원칙이니까. 건물일 경우에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온다? 표준적 건설비. 자, 표준적 건설비는 노동비용, 원자재 비용, 이런 것은 무슨 비용? 직접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현장의 경비, 현장에서의 경비 있죠? 또 관리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간접 우리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도급 가격 기준 원칙 하면은 수급인. 여러분이 도급 공사를 할 때 수급인, 개발업자입니다. 수급인, 개발업자에 적정한 이윤이 포함이 돼. 요거 주의해야 돼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은 표준적 건설비에 포함이 된다. 꼭 중요합니다. 자, 요걸에다가 뭐죠? 발주자인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이자 비용, 등기 비용, 세금 및 공과금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 줌으로써 우리는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요거 계산 문제요. 요거 계산하는 문제 2번 출제했어요. 20회 시험과 25회 시험 2번 출제.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가 2번 출제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3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죠. 추계하는 방법, 산정, 방법. 자, 재조달 원가를 우리는 산정, 구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뭐 있다? 대상,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 직접 못 구해. 직접 못 구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뭐다? 간접법.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병용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비용, 재조달 원가, 이 비용, 재조달 원가, 비용을 어떻게 추계하느냐. 그 교재에 4가지가 나와 있죠. 자, 우선은 총가격 적산법, 총량조사법인데 요걸 뭐예요? 건물 짓는 비용 하나하나를 다 더해서 구하는 겁니다. 간단히. 부분별 단가 적용법을 구성단위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건물을 여기 뭐죠? 지붕, 벽, 뭐 기둥, 바닥 이런 주요 구조부로 나눠서 구하는 게 부분별 단가 적용법. 그리고 단위 비교법이 있어요. 총량적 지표 가지고 구하거든요. 단위 비교법이라는 것은 뭐 제곱미터당 얼마냐, 세제곱미터당 얼마냐 이렇게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구하는데 계산하기도 간편하고요.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비용지수법이 있죠. 신뢰성 있는 기관, 예를 들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런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표가 된 건물 비용에 관한 지수를 사용해서 재생산 원가를 추계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우리는 비용지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요 공식 요거 잘 확인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요 공식. 자, 2번째 감가 수정으로 갑니다. 363페이지.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원가법을 구성하는 두 번째, 감가수정. 자, 감가수정의 개념을 보면은, 자, 이 개념이 또 28회 정답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정답. 자, 여러분 363페이지 개념이 나오죠. 대상 물건에 대한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돼요? 재조달 원가에서 뭐 한다? 공제에 동그라미. 요걸 28회 가산으로, 가산은 더한 거고 공제는 빼는 거. 그걸로 말을 바꿨어요. 공제하여 기준 시점. 요 공제했으니까 기준 시점에서의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고 한다. 개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잖아. 여기서 요거 빼서 요걸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수정이다. 얘기. 자, 그리고 363페이지 표는 좀 이따 하고 364페이지에 감가 요인이 먼저 나오죠. 자, 감가 요인은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또 우리 부동산 개념 배울 때 뭐라고 했죠? 또 부동산 관리 개념 배울 때 복합 개념이 나오면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 바라보는 감가 요인. 자, 그럼 감가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다?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고, 내부적 요인과 관계없이 뭐죠?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내부적 감가와 무슨 감가? 외부적 감가. 자, 내부적 감가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자, 내부적 감가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감가가 내부적 감가. 그래서 내부적 감가는 다시 두 가지. 물리적 감가, 또 기능적 감가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물리적 감가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상태가 변화를 함으로써 생기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말합니다. 그 물리적 상태의 변화 어떤 게 있냐? 자, 비, 바람에 의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된다든지, 또 사용에 따르는 소모나 마멸, 훼손, 화재로 인한 전소, 자연재해인 지진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 다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예,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야. 별도로 이 기능적으로 효용, 유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죠. 형이 오래돼서 구식화, 불량, 설비 부족, 외관이 악화, 디자인이 악화, 부주와 건물의 뭐다? 부적응, 기계 능률이 떨어진다, 저하, 이런 건 다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여러분 앞에서 무슨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의 위배돼서 나타나죠. 균형의 원칙. 물리적 감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자,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가 바로 뭐죠? 경제적 감가. 근데 또 학자에 따라서는 또 무슨 감가? 법률적 감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런 법률적 감가는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불완전하다든지 공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이런 건 다 가치가 하락을 해요. 자, 경제적 감가는 뭐죠? 자, 이런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 내 부동산도 가격이 하락하죠. 또 평가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 감퇴된다. 시장성은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감퇴 줄어들면 가격이 또 하락합니다. 또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어울리지 못해 부적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은 공업지역에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것은 다 경제적 감가야.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의 적합에 위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인데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 내용이 자주 나와요. 지문에 보면은.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감가 요인을 파악하기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표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평가에서의 감가 수정, 기업 회계 이론에서의 감가 상각이 있죠. 자, 목적은 뭐죠? 감가 수정의 목적을 하게 보면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인 적상가액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 회계이론에서의 감가상각은 1년, 회계기간 1년 동안에 손익계산이나 비용 배분 시에 투자한 자본의 안전한 회수와 유지를 목적으로 하죠. 자, 이 기준을 우선은 우리가 출제를 많이 합니다. 기준을 출제를 많이 하는데, 우선 감가수정은 뭐를 기준하냐 하면요, 조달 원가를 기준하고, 감가상각은 취득가격 또는 취득원가죠. 취득가격, 취득원가를 기준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뭐를 기준하느냐? 경제적 내용연수.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다. 자,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을 해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장래 보존연수라고 하는데, 잔존 내용연수를 중시한다. 그런데 감가상각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해요. 자,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을 해서 준공에서 몇 년이 지났느냐, 준공에서 몇 년 지났느냐를 뭐죠? 경과년수. 준공에서 3년 지나면 경과년수 몇 년? 3년. 경과년수를 중시한다. 시험 문제는 요걸 많이 출제하죠. 세 가지를. 또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관찰감가법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 요거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감가 요인이 있어요. 감가 요인을 보면은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감가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감가 수정이고, 또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 고려하죠. 이 기술적 측면의 감가만 고려하고 경제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뭐가 돼? 이것만 고려한다는 얘기지. 예? 이것은 감가상각입니다. 자, 감가수정은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작년 시험에를 보니까 잔존가치율로 나오고 또는 장가율로도 내고, 이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여러분 아파트 입주했어요. 입주했는데 3년 지나면 입주하는 사람마다 감가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부동산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잔존가치율은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또 현존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이 멸실돼, 현존 물건 아니라도 관계없어. 자산이 멸실되어도 법적으로 수명이 남아있으면 상각이 계속이 되고요. 여기는 장가율이 뭐다? 일정해. 여기는 뭐다?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다. 자, 그 적용 대상 물건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감가수정은 뭐다? 감가수정은 상각자산뿐만 아니라 비상각자산인 토지, 조성지, 매립제도 적용하지만 감가상각은 상각자산에만 적용하고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적용할 수 없다. 근데 시험 문제 요 세 가지가 지문 속에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4페이지의 내용연수. 자, 우리 또 복습을 한번 합니다. 내용연수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관리에서 배우셨죠. 부동산 관리. 건물을 준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을 합니다. 사용에 따라 소모 마멸되죠. 그래서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이 기간을 뭐라고 해? 물리적 내용연수. 그럼 물리적 내용연수는 뭐다? 우리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으로서 기술적 측면의 개념인데, 자, 우리 상업용은 경험 어떻게 돼요? 경제적이거든요. 요 종기를 지나면요, 임대료 수익보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요게 끝이야.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측 가능한 사용 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복합 개념.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이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해요. 경제적 내용연수 끝나도 아직 물리적으로 건물은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 가격이 있다. 그래서 아까 잔존 가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건물 몇 년? 5년이 지났다. 그럼 이 5년이 바로 뭐라고 해요? 준공에서 5년 경과했잖아요. 경과 연수. 5년 지난 시점에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 시점이고, 이게 뭐죠?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을 경제적 잔존, 남아있는 내용연수인데, 그래서 부동산 평가에서는 뭐를 중시 여기는 거야? 아까 요거죠. 부동산 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요거, 이 기간, 잔존 내용연수를 중시하는 겁니다. 경과연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내용연수를 중시한다. 자, 그 내용을 이제 하나 확인해 봤고, 자, 이제 최근에 시험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29회, 28회 계산 문제 나온 게 바로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자, 이 감가수정 방법은 시험에 올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